그리고요, 육아는요, 개월수에 따라서 또 달라요. 아기들 적성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죠? 그래서 뭐 하나의 매뉴얼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월에 따라서. 근데 그 개월수에도 함정이 있어요. 아이마다 개월수의 격차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집 아이가 3개월에 이거 했다 해서 우리 아이도 꼭 3개월에 할 필요는 없어요. 머리 좋고 뭐 빨리 진행되는 아이들은 뭐 남들 3, 4개월 때 하는 걸 2개월 때 진행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제가 워낙에 지능이 빨라서 뭐 남들이 뭐 기어다닐 때 걸어 다녔다. 물론 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 아이 상태가 어디쯤일지 엄마들이 잘 관찰할 필요가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특히 아기 육아 보육 문제는요. 부모에게 받은 능력, 그 다음에 부모가 제공하는 주위 환경, 그 다음에 뭐 그 주변 여타의 여러 가지 정보, 그런 것들에 의해 많이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라고도 해요. 그죠? 너무 산만하고 막 지저분하고 얼마 전에 꽤 오래됐나? 작년인가? 무슨 다큐에 방치되는 아이 봤는데 보니까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가 뭐 바깥에서 늘 놀고 술 먹고 친구 만나고 이런 거만 빠져가지고 반지하 집인데 거의 집이 쓰레기장, 곰팡이 피고 막 그래서 애가 6살 뭐 5살 된 애가 거의 방치가 돼서요. 먹다 남은 이런 것들 뒤적거려서 그릇들 뒤적거려서 거기서 또 꺼내 먹고 이러니까 진짜 곰팡이 핀 거 먹고 막 그러고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는 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아동 학대에 속해요. 이제 방임 방치조차 아동 학대다라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아동 학대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좋지 않고, 일단 첫 번째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건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의 역량과 능력이 최대한 발현되고, 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아이 때 건강하고 따뜻한 편안한 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엄마들이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맞춤 교육 이론, 맞춤 자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으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 아이의 성향과 맞추어서 우리 엄마가 아이의 맞춤식 매뉴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최고겠죠. 우리 아이는 이렇다 이런 거. 뭐 이래야 된다 하더라만 듣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가 비음이야. 근데 환경적으로는 막 냄새 많고 막 이런 게 해놓으면 아이의 비음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아이에 맞는 매뉴얼을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변의 정보도 적절히 충분히 잘 활용하는 거. 역시 엄마는 현명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특히 우리 아기가 보육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뭐 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배변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눈에 초점이 잘 맞춰지고 있는지 엄마들이 충분히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잘 먹는지, 토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 건강한 아이의 기준에 대한 개념도 우리 엄마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아기가 어떤지에 대한 개념도 좀 잘 잡고 가셔서 여러 가지 또 경험이라든지 이론을 많이 또 참고를 하셔서 맞춤 자녀 교육에 접근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 아이한테 맞춤식 한다는 거 정말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아이를 키워도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와 엄마는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니까 엄마가 너를 위해서 엄마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단다. 그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단다. 이런 마음을 충분히 아이와 나누시면요. 아이는 그런 엄마의 정서에 맞추어서 바람직한 정서로 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이를 좋아하는 애들이 뇌발달이 빨리 온대요. 옛날 우리 엄마들이 늘 그런 얘기 했죠. 고만 놀고 공부해, 고만 놀고 숙제해. 아이 때는 많이 놀아야 된대요. 가능하면 노는 건 제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늘날 얘기하는 것처럼 맘충 뭐 이런 것처럼 그 공공장소에서 애기들이 막 사고를 치는데도 뭐 애 때는 노는 거라 그랬어 이러면서 방치해버리면 그건 방치고 방임인 거죠. 그죠? 그런 것들도 사회적인 약속과 사회적인 제약이라는 것들도 놀이로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놀이를 자주 접한 아기는요, 오감으로부터 두뇌가 발달해서 능력이 빠르게 오기 시작한다고 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아이가 자랄 때는 그 첫 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아이가 이제 그 급속도로 환경에 그 적응을 해 나가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사실 그 생후 24개월부터 그 48개월이 되는 그 시기, 56개월 그 시기가 그 뇌발달이 가장 왕성하대요. 물론 그때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습득하느라 뇌발달이 그 빠른 속도로 자라긴 하는데, 그때 하나씩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충분히 자극이 되면서 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감놀이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습득을 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스트레스가 되니까 아예 안 해버리겠죠. 그럴 때 아이에게 놀이로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거죠. 그게 사회인으로 네가 태어난 이상 우리 집에서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고 사회인으로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에 기본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 여러분 오감놀이 귀찮아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이랑 함께 하면 좋으시겠어요. 그죠? 그리고요, 우리 아기는요, 성장해서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 말을 할 때 영아 때 배운 놀이가 가장 기본이 된대요. 신기하죠?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물론 이제 우리 세대는 유치원을 안 다녔으니까 그럼 니네는 어디서 배웠냐 하겠지만, 프로이트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4세 이전의 기억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6세 이전이거든요. 그 기억이 죽을 때까지 내 일생을 좌우한다고 해요. 영향을 계속 미치면서 가는 거죠. 그때가 무의식이 성장할 때거든요, 여러분. 그때 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엄마랑 눈 마주치면서 하는 놀이는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그다음에 내 정서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엄마와 나의 바른 교감이 되기도 할 뿐더러, 세상과 사회를 바르게 알아가는, 사는 건 재밌구나, 즐겁구나, 바르게 알아가는 또 하나의 첩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아 때 배운 놀이가 중요한 거예요. 오감놀이는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오감놀이 꼭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실 겁니다. 그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아기 때부터 놀이를 반복적으로 하면 뇌가 발달한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오감놀이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천천히 또 오감놀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다만 우리 엄마들, 우리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의 뇌발달을 위해서라도 오감놀이를 함께 꾸준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만, 의지만 강하게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순서와 방법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오감놀이에도 시기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3개월 이전이냐 6개월 이후냐 뭐 9개월 이전이냐 돌 이전이냐 이후냐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때 맞추어서 맞게 실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맞춤 육아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보고 배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에게 충분히 개념 설명을 하면서 놀이를 진행을 하면 네, 엄마도 아이도 두 분 다 건강한 놀이를 통해서 정서적인 교감이 충분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요한가 봐요. 짙은 색깔 한번 볼게요. 아기한테 놀이를 시키면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어떻대요? 총명한 아동으로 자란대요. 실제로 엄마랑 많이 놀았던 아이와 엄마랑 잘 놀지 않았던 아이, 아빠랑 많이 놀았던 아이와 아빠랑 잘 놀지 않았던 아이의 정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거든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놀이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 엄마들 다양한 놀이로 아이들의 뇌도 발달시키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수다장이 엄마가 자녀를 잘 키운다 입니다. 자, 온종일 수다스럽게 떠들기만 하면 엄마도 지치고 아이도 지치겠지만 이 얘기는요. 가능하면 곰처럼 우직하게 입 다물고 일만 하는 엄마보다는 옆에서 살갑게 와서 얘기를 걸어주는 엄마가 좋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거는 남자친구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희 신랑이 경상도 분이잖아요. 경상도 남자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자라서 저희 신랑이 경상도 남자인데 진짜 세 마디 해요. 먹자, 밥 먹자, 아는 자자. 참 희한하게 근데 그 세 마디 중에 아는 꼭 들어가거든요. 아는. 그래서 지금 뭐 요즘 좀 지방에 가 있는데 지방에서도 거의 뭐 전화 통화가 뭐 하루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지만 전화가 오면 꼭 얘기를 하죠. 아는. 어쩌라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 품에 있는 애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늘 아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경상도 남자 말이 너무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연애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살갑게 얘기하고 맛있어? 와 맛있지. 이 집은 어때? 야 이 집은 이렇다 그러더라. 저 집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 좋지. 머물래. 알아서 해라. 이런 그래서 애를 키울 때도 엄마가 약간 수다스러운 게 좋대요. 가능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좀 애 앞에서 좀 나누고 그죠? 엄마 실수했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얘 이거 어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활발하게 하는 엄마가 아이를 더 잘 키운답니다. 그리고 아까 물론 나온 얘기예요, 그죠? 다양한 놀이를 경험했던 아이들, 특히 무의식 중에 그 영아 시절에 다양한 놀이를 부모님과 함께 엄마와 함께 접한 아이들이 훨씬 행동이 재빠르대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사회성을 먼저 익히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다는 거죠. 옛날에는 눈치가 빠르다라는 것을 좀 안 좋은 단어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눈치 빠르다 이 말이 꼭 이렇게 눈치 보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눈치가 빠르다는 건 내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변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 캐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회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 사회성이 결국은 놀이를 통해서 키워질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아기가 하루 동안 최고 기분이 좋을 때 오감놀이를 하래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엄마랑 눈 마주치고 우리 엄마가 누구야 수연아 기분 좋구나 우리 수연이 잘 잤어 이렇게 인사해 줄 때 엄마 목소리도 듣고 엄마랑 눈도 마주치고 엄마가 즐거워하는 표정도 보고 요 때가 애가 제일 즐거울 때라는 거죠. 바로 요럴 때 우리 아이한테 오감놀이를 접근하면 좋아요. 와 우리 수연이 엄마 보고 웃네. 와 우리 수연이 웃는 입이 너무 예쁘다. 우리 수연이가 웃는 입. 자 여긴 입이야 그지? 엄마 입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자 우리 수연이 손으로 엄마 입 좀 만져볼까?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입을 터치하기도 하고 자 우리 수연이랑 엄마랑 입을 맞춰 볼까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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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뽀뽀뽀뽀 쭉 요렇게 신체 그 자극이랑 연결을 하기도 하면서 오감놀이를 함께 아이가 제일 최상으로 기분이 좋을 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 신생아 때 자고 금방 일어나는 애기들은요 배고파서 일어나고 뭐 일이 있어서 일어나니까 그 예를 들어서 모유 수유를 했다 그러면 수유만으로도 피곤해서 걔는 자야 돼요. 야, 얘 먹였으니까 기분 좋겠지? 얘한테 오감놀이를 시켜야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아이는 먹는 것만으로도 온 힘을 다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충분히 자게끔 놓아두는 것이 좋아요. 놓아두는 것이 좋고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영아 때까지 눈 떠 있고 기분이 좋고 예를 들어서 먹거나 배변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은 길어야 1시간 내외가 될 거예요. 하루에. 그거를 나누면 뭐 몇 시간에 뭐 10분 정도? 중간에 또 한 두세 시간 사이에 또 10분 정도 요렇게 텀이 생길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엄마들이 잘 보셨다가 한 5분 정도, 한 3분 정도 이렇게 놀이를, 오감놀이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유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엄마들 이유식은 왜 먹여야 되며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평균적으로 이유식은 생후 3개월이 지나면 아이들이 그 뇌도 발달하고 뿐만 아니라 이 그 태어난 이후에 사회와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 엄마들이 직접 먹이시는 모유라든지 분유에만 가지고는 그 영양분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3개월쯤 지나고부터는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유식을 시작할 때는요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식사하는 법을 고려하면서 이유식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의 주식은 밥이니까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식사 예절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것까지도 천천히 고려를 하면서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맨 처음에 이유식을 시작할 때 밥부터 혹은 죽부터 시작하기 전에 생후 3개월이 넘어가기 이전 한 2개월 반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과일 같은 거 뭐 배나 사과 같은 것들을 조금 약간 정도 갈아서 그 즙을 아이에게 스푼으로 조금씩 떠먹여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새로운 음식과 낯선 음식에 큰 자극을 갖지 않는다. 우리 애가 이런 새로운 음식을 굉장히 잘 받아 먹을 수 있구나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가볍게 이유식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 이유식 생후 만 4개월 전후에 이유식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유식 진행 단계로 양과 횟수를 잘 맞추어서 실행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굶어라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삼시세끼는 가능하면 제 시간에 정확하게 먹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식사 습관과 예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왕이면 이유식을 시작할 때 늘 같은 시간에
반복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그리고 아이가 먹을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조금의 양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우리 엄마들 우리 아이한테 많은 영양분이 필요한데라고 생각하셔서 많은 영양분을 한꺼번에 먹이게 되면 이 아이가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낯선 음식에 대한 예민한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가 보통 시기보다 훨씬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엄마들 꼭 기억을 하시고 작은 양부터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서 횟수 조절을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유식이란 나중에 밥을 잘 먹이기 위해서 고체 음식으로 하는 연습 과정이다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다. 5, 6개월이 넘어가면 분유나 엄마 젖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유식을 충분히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유식을 충분히 만 3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유식을 할 때요. 이유식을 이렇게 물에 타서 젖병에 넣어서 보통 우리 아이가 모유나 분유를 먹을 때처럼 젖병으로 물려서 먹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는 뇌 발달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이들에게 씹는 운동을 시키면 두뇌 발달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유식을 먹일 때 조금 힘들어도 떠먹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숟가락을 이용해서 작은 차스푼 정도, 차스푼보다 조금 큰 것 정도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떠먹이는 훈련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사실 손발이 잘 안 맞아요. 저도 우리 애기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보행기에 앉혀서 그 이유식하고 물컵을 준비를 해서 처음에 이렇게 떠먹여 봤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애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사실 너무 힘들어서 이유식 조금 그 한 그릇이 안 되는 그만큼의 양을 먹이는데 진짜 한 2, 30분이 걸렸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나도 너무 지치고 애도 너무 지쳐서 거의 한두 시간 정도를 잠을 자버렸어요. 사실은 그만큼 힘이 드는 건데 시작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게 한 2, 3일 정도 혹은 일주일 이내에 엄마랑 이게 손발이 잘 맞아 들어가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이 떠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유식을 떠먹일 때는 내 밥그릇, 내 숟가락, 그리고 이유식을 먹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물도 내 물컵, 우리 아이의 물컵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면서 그것도 또한 놀이로요. 인지를 시켜주면서 이유식을 떠먹이기 시작하면 일주일이 채 가지 않아서 우리 엄마와 손발이 잘 맞아서 아이들이 떠먹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먹일 때 우리 엄마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남양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제품에서 인스턴트 이유식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도 좋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긴 한데 사실은 그 이유식에 지금 보시다시피 알레르기 위험이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그런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가능하면 좀 불편하셔도 어쨌든 하루에 한 끼 먹이는 거니까 일주일치 정도의 이유식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가능하면 직접 엄마들이 만든 음식으로 이유식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 제대로 음식을 배우고 음식 맛을 느끼는데 도움이 충분히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유식은요, 아이들의 개월수에 따라서 먹는 식품,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엄마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2돌 전까지는 이유식을 간을 하지 말고, 맵고, 짜고, 이런 음식, 그 다음에 단 것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음식 문화는 그 서구 유럽에서 인정하는 그 기본 그 염분의 거의 2, 3배 이상의 염분을 우리가 섭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음식의 가장 기본은 국이기 때문이거든요. 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국이 아니면 찌개 이런 것들에 굉장한 많은 염분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음식에 중요한 건 김치예요, 여러분.
김치도 염분에 푹 재웠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고춧가루 간 팍팍 하고 젓갈 팍팍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 음식의 기본이긴 한데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이거든요. 지금 성인들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맵다 혹은 짜다 달다에 노출이 되어 버리면 다른 음식들에 대한 미각을 아이들이 둔화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가능하면요 우리 엄마들이 음식에 간을 하지 않고, 왜냐면 지금 시기의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음식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음식에 간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이유식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이유식을 잘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맞아요. 아이들이 누워서 먹는 습관, 보통 이제 우리가 분유를 먹거나 모유를 먹거나 할 때는 누워서 먹는데, 이유식을 먹을 때만큼은 가능하면 똑같은 자리, 내 자리라는 개념을 두시고 똑같은 자리에 늘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이는 습관을 시작부터 그런 음식을 그렇게 먹이는 습관을 잘 들이면 나중에 뭐 4살, 5살 되어도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수저와 물과 컵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이가 힘도 없고 그래서 물컵이나 스푼을 자기 힘으로 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가능하면 자기 힘으로 들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영영이 혹은 뭐 우리 수진이, 자, 이거 우리 수진이 물컵이에요. 자, 우리 수진이가 직접 물 한 모금 먹어볼까 하고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 3개월 이후의 아이기 때문에 쥐는 힘은 있거든요. 그래서 쥐었을 때 엄마가 바닥을 이렇게 컵 받침을 받쳐주어서 아이들이 떠먹을 수 있도록, 스스로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식탁 습관을 가르치는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 우리 엄마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먹는 동안에 흘리거나 뭐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해요. 그죠? 이렇게 받침을 해주고 뭐 비닐옷을 입히고 해도 역시나 뭐 바닥에도 흘리고 보행기에도 흘리고 뭐 이런 일은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우리 엄마들 그런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하고 나서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면 되니까 지금은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가 멀리 봤을 때 제대로 된 습관을 잡아준다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은 우리 엄마들 자녀를 키울 때 지금 영유아 때도 그렇지만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갔을 때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고요.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아이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 놀아주는 습관, 그리고 혼자서 무엇이든 해내려고 하는 습관,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습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 이런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니까 또한 이건 사회성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식탁에서 뭐 돌아다니면서 엄마가 한 입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한 입씩 먹이는 엄마들이 있어요. 한 입만 더 먹자, 한 입만 더 먹자. 그건 사실 어머님 이유식 때부터 습관을 잘 들이면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그 유년기나 어린이가 되었을 때 그런 습관을 갖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맛, 그 다음에 냄새, 그리고 음식의 감촉, 그리고 씹는 행동, 이것들이 두뇌 발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물론 이제 음식 습관 이것들이 뭐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가 한창 뇌 발달이 활발하게 진행될 시기이기 때문에 요때 여러 가지 음식의 뭐 맛과 냄새, 감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가 자극을 좀 주시는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더불어 두뇌 발달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자, 이번에는
삼원색 모빌놀이에요. 모빌놀이, 시각놀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0.01에서 0.02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아주 흐릿하게, 아주 흐릿한 느낌만 가지고 있을 뿐이거든요. 갓 태어났을 때는. 그런데 생후 2주가 지나면 빛의 밝기라든지 명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요때 시력이 0.05 정도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약간 어렴풋하게 윤곽이 보여서 우리 엄마구나. 우리 엄마가 내 맘마를 가지고 오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모빌놀이는요. 첫 번째 1번을 한번 보시면 모빌놀이는요. 손 그리고 눈 뿐만 아니라 협응 능력을 기르게 한다고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눈과 손의 협응 능력 그것들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사물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모빌놀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 모빌놀이를 특별히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가만히 누워있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이 뇌는 계속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빌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색? 어떤 것? 이렇게 사물을 구별할 수 있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만져보려고 손가락을 꿈틀꿈틀 거리는 것으로도 손의 감각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공간 개념 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3번을 한번 볼까요? 흑백 모빌 놀이부터 출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색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요, 그 색감을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요, 그냥 물건을 막연하게 형상만 보기 때문에 색깔을 정확하게 구별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아이의 시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검정색 모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검정색과 흰색 이렇게 두 가지의 흑백 모빌로부터 출발을 하여서 아이가 그 모빌을 바라보면서 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물체를 초점을 맞추어서 저것이 움직이는 어떤 것이구나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어느 순간 아이의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랑 눈을 맞출 때 아이가 문득 나를 쳐다봤어. 우리 애가 나를 쳐다봤어. 야, 내가 우리 아이랑 눈이 맞춰졌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는 우리 아이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 훈련이 모빌놀이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삼원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가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으로 시작했던 모빌을 삼원색,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삼원놀이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모빌놀이로부터 우리 아이가 물체의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돼요. 3, 4개월 전후로 우리 아기는 엄마와 눈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눈이 여기 있구나, 코가 여기 있구나 이런 이목구비를 응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때 엄마들은 굉장히 큰 감동과 쾌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 아이가 나와 눈을 마주쳤다. 첫 번째로 느끼는 행복감이 아닐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 되니까 애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진짜 내가 이 아이를 놓기를 잘했구나 막 이런 쾌감을 막 느끼게 될 텐데 그게 바로 모빌놀이, 흑백 모빌놀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 아이가 능력을 키운다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입체적으로 3차원을 보는 능력을 점점 발달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모빌놀이는요, 우리 엄마들이 모빌놀이를 충분히 해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들을 우리 엄마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내용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뭐가 있나?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매일매일 모빌놀이를 몇 번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들 모빌놀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아이가 눈에 초점을 만드는 건데, 모빌을 우리 엄마들이 처음 그 아이 방을 만들었을 때요, 모빌을 천정에 그냥 매달아 놓는 엄마들이 있어요. 집에 가보면 아이 방을 꾸몄다고 아이 방에 들어가 보면 예쁜 총천연색의 모빌이 천장에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데, 어른들이 보면 되게 예쁘죠. 근데 아이들한테는 네,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왜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생후 3개월 이내에는요 0.05 미만 정도예요. 흐릿하게 그 볼 수 있는 각도도 한 요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한 뼘 반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초과해서 저 위에 모비를 예쁘게 매달아 놓으면 아이한테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놓아두고 우리 엄마가 가끔씩 모비를 바꾸어 가면서 검정색, 흰색, 흑백 모빌을 할 때도 모빌을 여러 종류로 바꾸어 가면서 모빌놀이를 우리 엄마가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엄마가 내가 오늘 우리 애랑 모빌놀이를 몇 번을 했나? 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 아이 청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나는 소리 나는 물건놀이를 얼마 동안 아이들과 하였나 하는 것도 평소 때 늘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청각도 지금 한창 발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렇게 2개월 이전에 아이의 이렇게 청각 옆에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아이의 시각이 이렇게 소리 나는 데를 따라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소리 나는 걸 따라서 반응을 이렇게 하면, 아, 우리 아이 청각은 정상이구나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때 이후에 청각을 발달시키기 위한 다양한 놀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매번 딸랑이만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다양한 소리의 놀잇감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청각을 발달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하루에 내가 이걸 우리 아이를 데리고 몇 번 놀아주나 하고 네, 한 번씩 되짚어 가면서 아이들이랑 하루에 서너 번, 너댓 번 정도씩 매일매일 놀아주는 습관 엄마들 꼭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아이한테 음악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들려주나요? 되어 있어요. 우리 엄마들 아이의 정서를 생각한다면서 온종일 집에 음악을 틀어놓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정서에 좋다고 클래식 음악을 늘 이렇게 온종일 집에다가 틀어놓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소리는요 결국은 블랙 소음이 돼버려요. 있으나 없는 소리. 근데 없으면 불안해지는 소리가 되는 거죠. 갑자기 조용해지면 이렇게 불안해지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 블랙 소음이라고 하는 건데, 아이의 정서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는요, 하루에 한 1분, 2분 정도 되는 음악을 수시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틀어주는 것이 좋아요. 새롭게. 자, 우리 애기 오늘 엄마랑 재미난 노래 한번 들려볼까? 이렇게 하시면서 노래를 딱 듣고, 그리고 듣는 동안 우리 아이가 잘 듣고 있나 엄마도 같이 아이의 표정을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서 집중을 해보시고요. 자, 노래가 끝났구나. 와, 어땠어? 야, 엄마는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 우리 수진이도 그렇지? 이러시면서 음악을 꺼주시는 거죠. 자, 노래가 끝났네. 와, 조용해졌구나. 자, 우리 아기 평온하게 엄마랑 냈네 잠을 잘까요? 이런 식으로 늘 음악을 틀어주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확하게 틀고, 그리고 또 꺼주시고요. 이거를 내가 하루에 몇 번 들려주시는지 우리 엄마들 자기 점검 꼭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 아이랑 하루 동안 내가 함께 놀면서 우리 아이에게 칭찬을 몇 번을 하였던가. 우리 엄마들 칭찬은요, 아이의 습관처럼 입에 붙이고 사시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 혹은 우리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 하면 일단 입에 달아놓고, 우와, 이거 했어? 야, 잘했네. 이렇게.
오, 우리 수진이가 엄마랑 눈을 마주쳤구나. 엄마 봤어? 어딨어, 엄마는? 맞아, 여기 있네. 야, 잘했다. 우리 수진이 진짜 멋있네. 훌륭하구나. 이렇게 칭찬은 좀 달고 사시는 게 좋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요. 우리 아이도 춤추게 하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남편한테도 한 번씩 칭찬을 좀 해주세요, 어머님들. 그러면 남편도 춤을 춘답니다. 자, 칭찬의 힘 잊지 마시고요.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칭찬의 힘 잊지 마시고 자주자주 칭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 아이 눈동자가 사물을 따라 이동하는지, 우리 엄마들이 감정을 늘 관찰하실 때 이런 것들도 잊지 말고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작은 소리에도 시선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는 청각적으로 예민할 수 있고요. 그런 아이는 성격적으로도 좀 예민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민한 아이를 키울수록 우리 엄마들의 행동이 느긋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격이 급한 엄마들이 간혹 보면 예민한 아이로 자녀를 키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엄마의 성격이 급하다 보면 아이가 엄마를 쫓아가기 위해서 불안감을 가진대요. 그게 예민한 아이로 아이를 키우게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예민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우리 엄마가 표정을 관찰하실 때 여러 가지로 보면서 관찰을 좀 하시고요. 아이가 예민하다 하실 때는 특히 우리 엄마가 천천히 느리게 기다려주는 습관을 스스로가 좀 만드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피부 자극.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자극이 아이의 뇌를 깨워주는 일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피부 자극 놀이를 우리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피부 자극 놀이를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하루에 그런 자극 놀이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그 하루를 무심히 넘어가 버리는 엄마들도 허다한 걸 제가 볼 수가 있던데, 사실 피부 자극 놀이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른 놀이를 하실 때마다 아이들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요. 아이 육아를요. 누가 담당을 하나 하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 워킹맘인 경우에 엄마한테 아이를 친정엄마 혹은 시부모님들한테 아이를 양육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베이비시터가 직접 오셔서 아이가 양육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더욱더 세심하게, 엄마 피곤하시겠지만 저녁에 돌아오셔서 더욱더 세심하게 아이의 표정과 정서를 좀 관찰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 아이에게 장점은 뭐가 있을까 혹은 단점은 뭐가 있을까 하고 자주 우리 엄마들이 수시로 확인을 좀 하시고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엄마들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요거 우리 엄마들 7가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수시로 자기 체크를 좀 하시면서 우리 아이와 교감하는 거 우리 엄마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아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시간에는요, 영아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야 될 얘기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엄마의 지혜가 아이를 영특하게 키운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여우 같은 마누라랑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랑은 못 산다. 근데 이거는요, 아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곰 같은 엄마보다는 사실은 여우 같은 엄마가 훨씬 아이를 영특하게 키워내요. 그런 엄마들이 굉장히 눈치껏 우리 애가 필요한 게 뭘까 하고 빨리빨리 캐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얻고 배운 정보를 빨리빨리 애한테 활용을 하고 싶어요. 엄마의 호기심이 아이의 호기심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좀 주변에 자주 보고 듣고 느끼고 정보들도 많이 좀 얻으셔서 우리 아이를 좀 영특하게 키울 수 있는 지혜를 많이 얻기를 바래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림책. 많이만 읽어주면 좋다. 아이가 책을 많이 보면 좋다. 물론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평생 책을 많이 보면 좋아요. 책은요, 인간을 잘하고 성숙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책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남겨주니까요. 책은 많이 보는 것이 좋아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어떤 책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읽어주면 좋은지, 어떻게 구매하면 좋은지 우리 엄마들 늘 고민들이 많으실 건데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이의 능력은 놀이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놀이로부터 아이의 능력을 키우고 능력이 배워진다, 익혀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놀이, 엄마와의 놀이, 그리고 아빠와의 놀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또한 엄마 놀이는 어떤 것들이 있고 아빠 놀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기에 맞는 단계별 놀이는 또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놀이를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그 얘기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들 특히 요즘에는 뭐 자녀를 많으면 둘 혹은 뭐 대체로 한 명 정도 낳아서 기르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또 저도 물론 아이 키울 때 그랬습니다만 우리 엄마들 다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 우리 아이는 영재다 혹은 우리 아이는 천재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게 돼요. 물론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착각이 아니라 실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태어나면서 둔재는 없거든요. 아이들은 비슷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물론 그 종류의 차이는 있어요.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어떤 뭐 형태의 차이도 있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뭐 방식의 차이도 있고 또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의 차이도 분명히 아이 나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는 백지로 태어나요.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놀아주고 어떻게 활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능력이 10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아이의 능력이 있는 능력 또한 발현을 못하고 자랄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엄마의 지혜가 아기를 영특하게 키운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지혜가 있으면 아이가 영특하게 자라겠죠. 자, 그 이야기 중에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아기가 성장할수록 놀이공원에 가서 동물들이 노는 모습이나 또 식물원에 가서 여러 종류의 식물, 꽃들을 보면서 사물의 분별 능력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였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자랄 때 제일 중요한 게 호기심을 많이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엄마들 아이들한테 가능하면요, 안 돼, 하지마 소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네. 아이들이 하지 못하도록 할 만한 것들을 일단 좀 치워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훨씬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억압 이외에는요, 가능하면 다 잘한다, 해봐라, 그렇구나, 오, 최고다, 와, 잘하네,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주로 입에다가 안 돼, 하지마, 그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아이들은요, 결국은 소심하게 자라게 돼요. 왜냐하면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래서 호기심을 많이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바깥으로 많이 데리고 나가는 건데요. 그중에 특히 우리 아이들은 놀이공원을 특히 좋아하죠. 아이들은요, 요 시기의 아이들은 사실은 뭐 놀이공원에 가서 뭔가를 타고 이런 것도 좋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새롭고 신기한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이한테 온갖 자극으로 오는 거죠. 특히나 동물원에 가면요, 너무너무 여러 종류의 그 동물들이 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막 자극을 하면서 뇌를 막 깨우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원에 자주 가는 것이 좋아요.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 기차를 타시고 아이들과 한 바퀴 쭉 둘러보시고요. 천천히 걸으면서 뭐 동물원을 꼭 아이를 키울 때 한 번 혹은 두 번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갔을 때 본전 뽑느라고 모든 동물들을 다 보여주고야 말리라. 이렇게 되면 어머님도 피곤하고요. 아이들은 두 번 다시 동물원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동물, 두 동물 혹은 뭐 세 가지 종류의 동물들만 보고 오더라도요.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거 코끼리, 기린, 그다음 뭐 토끼 요 정도의 동물들만 보고 오더라도 천천히 아이가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인지하고 충분히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들이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를 예를 들어서 본다 했을 때, 야, 저건 코끼리구나. 코끼리. 와, 코끼리네. 우리가 그림책에서 봤었지. 야, 코끼리 굉장히 크다, 그지? 코끼리는 커요. 큰 코끼리. 와, 그리고 애기 코끼리는 작아요. 이렇게 크다 작다의 개념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요, 처음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엄마가 그렇게 주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크고 큰 것과 작은 것의 개념을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동물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좀 많이 보여주어서 아이들이 호기심도 느끼고 자극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식물원도 아이 정서 발달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물론 이제 식물원에 가면 일단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초록색은요, 특히 그 사람의 정서에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화가 나거나 속이 상할 때 그 산으로 올라가면 맑은 공기가 주는 어떤 힘도 있지만 그 쭉 펼쳐진 초록색이 사람 마음에 안정감과 평화를 준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식물원에 자주 가셔서요,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들도 직접 보여주시고 혹은 만지게도 해주셔도 돼요. 식물의 잎을 요렇게 피부에 닿게도 해주시고, 특히 아이들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얼굴에 이렇게 간지럼 태워주시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피부에 충분한 자극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 식물원에 있는 여러 종류의 꽃들, 그리고 여러 색깔의 꽃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색깔 감각도 충분히 깨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는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뇌와 직결 연결이 되는 그런 자극이 된다는 거 엄마들 잊지 마시고, 귀찮으셔도 자주자주 가까운 데에서부터 멀리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장학습은요, 이번에 현장학습을 먼저 하라고 나와 있는데, 현장학습은요, 실제로 살아있는 것과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들한테 자극이 되어지거든요. 아이들은요, 동물 친화를 가지는 것이 좋아요. 식물 친화도 물론 좋고요. 동물 친화는 특히나, 이 지구상에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 나 말고, 우리 엄마 말고, 여러 형태의 어떤 사물과 물건과 동물들이 살고 있구나를 처음부터 느끼는 것이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동물원 같은 현장 학습 놀이예요. 그런 현장 학습 놀이를 이렇게 자주 하는 아이들은 물론 이제 뭐 동물이나 뭐 그 코끼리니 원숭이니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멀리 어떤 사회적인 관계로서의 나,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막연하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계기가 되어주는 예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먼저 현장 학습을 충분히 아이들과 함께 자주자주 나가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봤던 것들은요, 집에서 가능하면 그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든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든 아이들한테 충분히 보여주시고요. 특히 그것들을 출력을 하셔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한두 단어를 보여주면서 인지시키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손가락 감각을 위해서 만든 것들을 이렇게 찢어보게 하는 것도 좋아요. 충분히 출력해서 보여주시고 놀아주시고 난 다음에 찢어보거나 아니면 반으로
혹은 뭐 반에서 또 반 이렇게 접어 보시거나 이렇게 다양한 활동으로 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들은요, 1년이면 720개의 단어를 알 수가 있다고 해요. 2년이면요, 1440개의 단어를 알 수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 엄마들 가르쳐 주고 나서 얘는 왜 단어를 모르냐 짜증을 부리면 곤란하고요. 이 아이들이 정확하게 안다기보다는 막연하게 알아요. 그렇지만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 이 모든 단어들을 아이들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여러 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엄마와 아이들과 하는 놀이가 된다는 거죠. 코끼리를 보여주었을 때 얘 코끼리야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하루에 한 4번, 5번 정도 반복을 하시고 그거를 일주일 내내 반복을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날 다른 단어를 얘기했어도 앞에 했던 코끼리를 반복을 또 해주시고, 그래야 아이들이 머릿속에 충분히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요, 2년이 못 돼서 우리 아이는 1400여 개의 단어를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아동이요, 5, 6세가 되면 기본으로 1800개에서 25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라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토끼, 고양이, 원숭이 뭐 이런 종류의 단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쭉 요곳에 뭐 서술어 하나, 주어 하나, 요것도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엄마는, 너는, 수진이는, 잠자네, 웃네, 와, 뭐 멋있네, 잘했다. 이런 것들도 다 단어 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이해력을 키우면서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단어들을 아이들은 스포인지처럼 다 흡수를 하니까 가능하면 엄마들이 좀 다양한 말들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2단어를 가르쳐 줘야지 하고 나서는 애하고 마주 앉아서 2개의 단어만 하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이 아이들이 한창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단어는 천천히 또박또박 반복해 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할수록 생각이나 느낌을 아이들이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놀이를 하면 우리 아기는요, 이해력이 풍부한 아동으로 성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해력과 표현력의 발달은 현장 학습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요, 우리 엄마들이 좀 귀찮아도 애를 좀 업고 안고 간식 좀 싸고 물 좀 싸서 날씨 좋을 때, 뭐 추울 때도 가능하면 너무 추울 때를 제외하고는 아이들과 한두 시간씩 바깥놀이를 자주 해주는 거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뭐 워킹맘들 일하시느라 피곤하시겠지만 주말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를 활용을 하셔서 아이들을 꼭 현장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 야외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꼭 좀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아기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우리 엄마들 책 많이 읽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어요. 그죠? 모든 엄마들의 소원이에요. 우리 아이는 왜 책을 읽지 않을까? 어릴 때 그렇게 동화책을 많이 사다 바쳤는데 우리 아이는 책을 전혀 안 읽어. 이렇게 걱정하는 엄마들도 참 많이 있고요. 어떤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책 사대느라 돈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들도 간혹은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보다 적게 읽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엄마들이 특히나 학구열이 높아서 학습열이 높아서 놀이와 뭐 책 읽는 것과 이것들을 다 나중에 공부할 학습의 일환으로 자꾸 연장선상으로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고학년이 되고 할수록 책과 인연이 멀어지게 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엄마들 책 읽는 건요, 평생 가져가야 되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책을 꼭 학습의 일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의 한 부분, 밥을 먹는 것과 같은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을 잘 정해서 엄마와 함께 책 읽는 놀이를 해주시면 좋은데, 책 읽는 습관 첫 번째는요, 엄마가 읽으셔야 돼요. 엄마가 그 아이들 동화책만 자꾸 끄적끄적거리지 마시고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을 아이들 눈에 자주 노출을 시키면요, 아이들은 절로 책 읽는 습관을 들이게 되어 있어요. 엄마는 맨날 드라마 보면서 우리 애는 대체 책을 안 읽는다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좋은 책을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그러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책을 많이 읽는 아이를 키우고 싶다. 첫 번째는 엄마가 읽어라. 이 얘기를 먼저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책을 구매할 때는요, 대부분 부모가 먼저 책의 내용을 보고 어떤 분야의 책인가 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책을 사게 되는데요. 책은요, 아이들의 동화책은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재미로 그저 읽어주는 책이 있고요. 물론 재미로 읽어주는 책 안에도 우리가 뭐 교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두 번째는요, 숫자 놀이를 할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물을 구별하게끔 만드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다 작다, 뭐 많다 적다, 뭐 또는 뭐 빨갛다 노랗다, 뭐 이런 식으로 사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대비되는 물체들을 놓아둔 그런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친구들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책, 협응력을 길러주는 책, 배려라든지 뭐 이해라든지 사회성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류의 책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기타 등등 뭐 역사에 관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화책에서 간혹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자, 요 중에서 우리 아이 나이에 따라서 어떤 책을 읽어주면 좋을까, 이것들을 엄마들이 좀 고려를 해서 책을 선별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책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감정을 배우게 돼요. 감정은요, 정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또한 그림책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요, 애가 재미가 없어 해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3분에서 5분 정도가 된다고 하죠. 길어야 15분. 그것도 만 4세가 넘어가야 길어야 15분 정도를 붙잡아 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책 한 권을 다 못 읽어낸다고 해서 엄마가 펼친 책을 끝까지 다 읽어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아이로 하여금 책의 흥미를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엄마들은 아이들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천천히 엄마의 뜻에 따라 다가올 수 있도록 천천히 우리 엄마들은 좀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화책도 예를 들어서 2페이지 정도 했는데 아이가 지루해야 한다 싶으면 얼른 접으셔야 돼요. 접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기분 좋을 때 다시 펼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 아이들을 붙잡아 두지 마시고 3분에서 5분 이내로, 길면 7분이니까 그 이내로 우리 아이들 동화책 읽기는 끝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책 읽어주는 시간 짧을수록 좋대요. 너무 길게 읽는다고 해서 애들이 다 듣지는 않아요. 끝까지 읽는 것을 습관 들이겠다. 시작부터 그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끝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한 시간에 아기가 재밌게 듣는 방법을 좀 깨우쳐 주셔야 돼요. 엄마가 좀 만능 탤런트가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내어서 아이가 좀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가 재밌게 집중을 잘한다 할 때 시간을 조금씩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루해한다는 순간 덮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